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 1월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다짐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작심삼일처럼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도 100번을 이어서 하면 300일이잖아요. 한 번 지키지 못했다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놓쳐버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입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최태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남산 듣는 유튜브를 월 2회 방송하는 대신 코너는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연 사서님이 작년보다 올해 더 자주 방문하게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자주 오시는 거 좋으시죠?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최태성 작가님의 역사의 쓸모인데요. 작년 7월에 나온 개정증보판입니다. 저자인 최태성 선생님은 30년 가까이 역사를 알리며 체득한 내용 중 가장 실용적인 역사의 사용법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역사 사용 설명서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작가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역사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삶에 관한 가장 완벽한 해설서는 역사라고 하십니다. 역사를 배워서 어디에 사용하는가 또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증보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롭게 발견한 역사의 쓸모를 담은 위기를 극복해온 인류의 생존법이라는 글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의 답 또한 역사에서 찾는 작가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은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인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는 역사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6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연 사서님은 이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소주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상류층이 즐겨했던 고급 스포츠가 매사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를 한번 길들이려면 힘드니까 자기 매에 이름표를 달아놨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표가 시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침이 떼지 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일이 그 시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역사가 연도나 사건, 사람 이름을 외워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접근법을 바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과거의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사람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려의 천재라 불리는 동국 이상국집의 저자 이규보는 쉽게 말해 대입 사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름까지 바꿔가며 과거 시험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꾼 이름이 바로 이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순신과 원균이 있는데요. 이순신은 빈틈없이 전략 전술을 세워놓고 100%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는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하라는 싸움은 이긴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 결과 명령 불복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순신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도 패배를 예감했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원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등을 질문하며 답을 상상한다면 현재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역사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정통 사극뿐 아니라 판타지 사극, 미스터리 사극 등 등장인물 일부 또는 전체가 허구인 작품도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걱정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어땠는지 호기심을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생긴 인물의 평전 또는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가슴을 뛰게 하는 역사 속 인물을 계속 만나다 보면 현재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주제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새 날을 꿈꾸게 만드는 실체 있는 희망인데요. 앞에서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작가님은 새 날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인물들을 만나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역사상 희망을 향해 가장 저돌적으로 달려간 사람을 책에서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로 꼽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 박영용,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등은 모두 상류층 집안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양반, 상놈, 차별 없이 같은 사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3.1천하로 끝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급진개화파가 뿌린 새로운 희망에 대한 씨앗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씨앗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만 해도 백성들에게 급진개화파의 주장은 와닿지 않는 말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분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이 사실은 부조리한 일이자 타파해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인데 단순한 종교를 넘어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동력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봉건적 사회 질서와 맞서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텐진조약으로 인해 조선 땅에 청의 군대가 들어올 경우 일본군도 들어올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농민군은 조정에 자체 개혁을 하겠으니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하고 자진해산합니다. 10년 전의 급진개화파와 달리 농민군은 반외세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일본군과 청군 사이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농민군은 조정뿐 아니라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다시 결집합니다. 일본군과 맞붙은 농민군은 결국 대패했고 혁명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갑신정변은 경거망동으로 동학농민군은 폭도이자 반란군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1차 갑오개혁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신분제와 함께 반상의 구별이 사라진 건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역사는 헛되지 않은 노력이라고 실체가 있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인데요. 역사 속에서 혁신, 성찰 등 7개의 핵심 가치를 찾아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협상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책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우리 역사 속 협상의 달인은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는 고려시대 외교가인데요. 서희가 재상으로 있을 때 고려는 송과 국교를 맺고 거란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란의 장군 소손영이 고구려의 옛 땅은 모두 거란의 차지인데 고려가 영토를 침범하고 있으니 토벌하러 왔다고 항복하라고 협박면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희는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 않고 요구를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정말 고려를 칠 생각이었으면 바로 공격하면 될 일인데 고려 국경을 넘자마자 고구려 땅을 달라면서 강화 요청을 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희는 소손영을 만났고 그 결과 거란이 정말 싸워야 하는 나라는 송인데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후방을 칠까봐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희는 소손영에게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관리할 권리를 주면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고려는 강동 6주를 얻고 거란은 고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고 송을 향한 총공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전기에 서희가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원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종의 사례는 처음 읽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고려는 13세기에 쳐들어온 몽골과 40년 이상을 싸웠는데요. 결국 항복을 결정한 고려는 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러 가는 도중에 몽골의 황제가 죽어버렸는데요. 황제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려의 태자는 후보 중 한쪽과 거래를 하여 최대한 얻어내기로 합니다. 고민 끝에 태자가 만난 사람은 바로 훗날의 원의 세조인 쿠빌라이였고 쿠빌라이 쪽은 당 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태자를 만났다며 극진히 대우했다고 합니다. 몽골에 항복하는 대신 고려를 원의 직할령으로 삼지 않고 고려의 풍속을 고치지 않게 해달라는 태자의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원의 부마국이 되어 직할 통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짱을 가지고 상대를 관찰하며 본인의 패를 놓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려 원종은 몽골의 항복한 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기질을 발휘한 줄은 몰랐네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가치도 앞서 나온 협상과 결이 비슷한데요. 바로 합리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사례로 등장하는데요. 왕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수왕은 98세까지 장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왕이 가장 잘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조공을 바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시기인데 조공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라서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조공을 이용하여 중국의 모든 나라와 친선 관계를 도모하였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잘 나가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고구려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필요할 때는 중국의 사신을 척결해서라도 지켰는데요. 명분과 실리 양쪽을 현명하게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인물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위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저도 사실 병자호란 같은 사건이 기억에 남아서 고려 후기 원종이나 고구려의 장수왕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희는 후금의 세력이 컸음에도 후금 사신들이 오면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등 친명배금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이런 태도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병자호란 발발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훗날 청에 방문한 박지원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랑캐 나라로만 알았는데 직접 가보니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수레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수레에 짐을 실어서 물자를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은 상업을 천시했었고 산이 많아서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레도 필요 없다는 게 당시 사신으로 간 양반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달랐는데요. 수레를 만들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즘 소비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 중 하나가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인데요. 소비뿐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자존심보다는 장수왕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요. 3장은 역사 속 인물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인물 중에서 김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아버지라고 배웠는데 책을 읽어보니 정말 저 7글자 그대로 삶을 사셨더라고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토지에 매기는 전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는 공납입니다. 운송수단도 마땅치 않은 시절이니 예를 들어 제주도의 특산물인 귤을 서울로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이 공납으로 인해 괴로워하니 수수료를 받고 공납을 대신 내는 업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공납을 막아준다고 하여 방납업자라고 불렸는데요. 문제는 공납을 걷는 자가 방납업자와 결탁을 하여 방납업자의 특산물만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귤 한 상자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방납업자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니 방납업자가 가격을 10만 원씩 불러도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동법은 이런 방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등으로 세금을 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화폐의 역할을 했던 쌀은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며 운반도 까다롭지 않으니 제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되었으나 대동법은 토지마다 세금이 매겨져 토지가 없거나 적게 소유했던 사람에게는 감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다 보니 시행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킬 리 없었으니까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김육이었습니다. 김육은 10대의 부모님을 차례로 잃었음에도 24살에 속가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광해군대에 어떤 일에 휘말려 대가 응시 자격을 빼앗기고 맙니다. 인조 반정 이후 대가에 합격하였으나 호란이 발발하여 결국 정치 생활이 50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조가 사망하고 70세가 된 김육은 효종에게 사직상소를 올렸습니다. 효종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김육을 붙잡았는데요. 김육은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김육은 79세에는 유언 상소를 올렸는데요. 자신이 죽으면 대동법 시행이 취소될까봐 두렵다며 호남에도 시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호남에도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숙종 때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육은 백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육처럼 삶을 던질 목표를 찾는 과정만으로도 우리의 하루가 충만해질 거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3장의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이회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개항기의 시대적 과제는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났던 갑신정변, 동학농민혁명, 갑오을미개혁은 모두 신분제 폐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는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의 명이 다하자 압록강을 넘은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문가였던 오당 이회영 일가입니다. 이회영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의 직계 후손이자 사만갑족, 우리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집안이었는데요.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히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다면서
몇 대에 걸쳐 풍족하게 쓸 만큼 많았던 재산을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은 3년 만에 바닥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이회영의 가족은 추운 만주 땅에서 강냉이 죽을 먹으며 식민지 해방을 위해 버텼습니다. 만주로 간 이회영은 동료들과 신흥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흥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데요.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들은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당시 만주 지역은 독립투쟁의 거점이었습니다. 홍범도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패시켰고 김자진은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독립군 토벌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 독립군 부대들은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후로 독립투쟁 단체들은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합니다. 이회영도 1932년 66세 나이로 중국 상하이에서 붙잡혔는데요. 이른이 다 된 적지 않은 나이에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전 생애를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신분제가 없습니다. 식민지도 아닙니다. 절대의 빈곤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안전 불감증, 환경 문제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요. 편히 살 수 있는 신분을 버리고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내던지며 오로지 독립 하나만을 바라보았던 이회영은 30대 청춘의 나이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의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그리고 그는 66세의 일생으로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 감는 순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태연서선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연서선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역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인데요. OST 중에서 멜로망스의 좋은 날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태연서선님이 선곡해 주신 멜로망스의 좋은 날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소영 작가님의 그림책 연남천 풀다발인데요. 이 책은 작가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산책하며 관찰했던 홍제천 주변의 작고 낮은 풀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실제 산책한 곳은 홍제천이지만 동네 이름을 따서 연남천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기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도시의 풀꽃 속에서 삶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정갈한 색감과 정제된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풀들을 통해서 소박하지만 초라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나온 역사 속 인물과 같은 위인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시간이 흘러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SES의 달리기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